숨가쁘게 일주일 달려왔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저녁,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김준우, 장윤미 변호사의 신장개업 김과장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규칙이냐 이낙연의 뒤집기냐, 관건은 이번 주말 1차 슈퍼위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9월 12일이 운명의 그날인데요. 각 캠프의 전술과 전략, 이재명 캠프의 김현정 상황실 부실장, 이낙연 캠프의 김광진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청취자 여러분,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지 기자님 어제는 정장이셨는데 오늘은 캐주얼하세요. 예. 오늘은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이어가지고 조금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문화일보 또 금요일이니까. 문화일보가 석간이니까. 네, 맞습니다. 오전까지만 근무하시면 되는 네, 거예요. 금요일에는. 예. 연장 근무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거는 뭐 개인적 저는 활동이니까.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오랜만에 신장개업의 금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네.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뒤에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네. 빨리빨리 네. 지나갑니다. 네. 진행해야 행복하게. 됩니다. 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오늘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진행했고요. 아직 김웅 의원 그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완료가 안 됐죠.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가 김웅 의원 측에서 이거 이제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압색이 네, 끝났나요? 지금 네. 오후 5시 이전에 지금 손준성 검사의 대구랑 서울 자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김웅 의원실은 지금 의원들과 지금 검사 수사관들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종료를 못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사무실 대구 네. 대구고검, 대구지검 사무실, 그 다음에 서울집, 대구집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그 다음에 김웅 의원의 집, 그 다음에 국회의원 사무실 이렇게 해서 5군데인데 김웅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은 아직 압수수색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입건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손준성, 윤석열 두 사람이 입건이 된 됐습니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네. 지금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송 검사와 윤 총장을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고요. 네. 한동훈 검사장과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은 권순정 대변인. 네, 맞습니다.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게 공수처 사건은 직권남용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사건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 사건 수사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관련 사건이다라고 해서 아마 4가지 혐의 사실로 손준성, 윤석열 두 사람이 입건되어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고요. 자, 김웅 의원과 야당이 즉각 반발했는데 반발의 근거가 뭡니까? 불법 압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법을 근거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네, 오늘 전주의 원내 대변인이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컴퓨터와 캐비넷을 열게해서 안에 서류를 수색했는데 이는 직권남용이고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 그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5명, 총 6명을 직권남용과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네. 오늘 공수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다뤘는데요. 네. 뭐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 자체를 아예 이제 상세하게 좀 해설을 해줬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의원실에 그 갔을 때는 그 김웅 의원이 없어서 영장을 제시를 하고 압수수색을 왔다고 했더니 보좌관이 의원님한테서 협조해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길래 보좌관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네, 했다는 먼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사무실에 있던 수사팀하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다 들었다. 이제 이게 공수처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고 그러면서 수사팀의 검사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다 위임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 의원이 지금 이제 주장하는 대로 검사가 김웅 의원의 허락을 받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지금 김웅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인데 네. 공수처 대변인의 그 반박 내용은 검사는 영장을 제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김웅 의원 허락을 받고 왔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한 상태입니다. 말이 서로 다르네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은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는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네, 맞습니다. 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보좌진 컴퓨터는 물론 캐비넷을 열게 해서 안에 서류를 수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공수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던가요? 지금 이제 대변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네. 보좌관 PC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 네. 압수수색 영장 안에 대상으로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라는 게 지금 해설이었고, 네. 이제 공간에 대해서도 네. 의원실과 다른 공간이라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의원 사무실과 부속실이라고 돼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게 지금 공수처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그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게 휴대전화 예, 압수잖아요. 휴대전화 그래서 좋아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는 확보했다고 공수처 대변인이 또 밝혔습니다. 6개월에 한 포렌식 번씩 검사가 좀 중요하지 않을지. 6개월에 한 번씩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물론 그 그게 휴대폰이 그 조금- 휴대폰인지는 이제 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냐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압수수색이냐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지금 법을 어겨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지금 압수수색의 범위나 압수수색의 대상을 어겨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것, 막고 있는 것이 합법입니다. 위법이 아니에요. 네. 근데 불법은 아니지만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규탄의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불법 압수수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의원실을 막고 있다면 집행을 방해. 그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럿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예. 거는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정치 공세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압수수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광속으로 압수수색을 할 일이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빨리 이 사건을 진행을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가자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황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게 불법 압수수색이냐. 이거는 합법 불법의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진 압수수색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정치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 메시지가 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따가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 임승옥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해서 불법 압색인지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정치적 압색인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변호사들 코너인 신장엽 김과장에서도 압색 과정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면접이 이틀째. 어제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최재형. 최재형 후보, 죄송합니다, 최재형 후보,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관심의 대상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얘기했습니까? 특히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 시그널 심층 면접에서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고발장이 오고 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네. 손준성 검사든 대검의 누구든 과실이 있으면 총장으로서 사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도 저희 얘기했지만 캠프 대변인이 대국민 사과 의향을 내비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대변인들 간에 어제 하루 동안 의견이 엇갈렸어요.
저희들이 윤희석 그 대변인하고 네. 얘기할 때는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하겠다. 어제 김병민 대변인이랑 얘기할 때는 이거 왜 사과해야 되냐 이렇게 딱 잘라. 오늘 질렀거든요. 정리를 하셨나 보네요. 네, 오늘 이제 왜 이렇게 정리한 겁니까, 진짜? 자리에서는 예. 뭐 사실은 면접관들의 이제 계속적인 좀 압박이 있긴 했습니다. 이 사안에 아. 대해서 굉장히 좀 집요하게 질문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네. 만약 뭐 그거를 그 가정을 전제해 가지고 내가 답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제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사과할 용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 네. 정도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생방송으로 이 그 국민연구 장면을 국민면접? 목격을 네.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선언을 한 이후에 네. 거의 공식적으로 일종의 토론을 벌인 최초의 장면. 누군가 말을 주고받은. 그렇죠. 예, 기자회견이 아니라 토론을 네, 네. 주고받은 거의 최초의 장면이라서 되게 좀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굉장히 좀 그 독특한 화법의 특징이 하나 좀 관찰이 됩니다. 뭔가요? 어떤 거예요? 일단 디테일을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이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랬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때 뭐 시장인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을 향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고발장 의혹 사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팩트 확인이 중요한데 뭐라고 했냐면 4월 3일에 그 고발장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고 기자들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있는데 다 한 사람으로 묶여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고발장이 제기됐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건 아마 고발장 내용을 공개된 고발장 내용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 네. 안에 보면 4.15 총선 개입 목적으로 피고발인들이 허위 기획 보도를 했다. 이 혐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고 네네. 다른 하나는 이제 고발장 전문 풀 버전이 없다라는 것도 또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뉴스버스의 홈페이지에 풀 버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리고 JTBC나 KBS나 한겨레 같은 매체에서도 여기 메이저 언론들이죠. 메이저 언론들도 입수를 해서 네네.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JTBC, 그런 부분들. JTBC 한겨레 이런 데는 윤 총장님 기준으로는 메이저가 아닌데 KBS하고 MBC만 메이저라고 하셨는데. 이런 그러니까 전문을 받아서 매체들이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꼼꼼한 디테일 확인이 앞으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뒤에 우리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전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했습니다. 오늘의 압수수색 뭐라고 규정하고 계신가요? 저도 아까까지 김웅원실에 있다가 지금 공간을 옮겨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굉장히 저희는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유감이다. 피고인 신분의 의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의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또 당시에 김웅 의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자택 압수수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지금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고요. 또 지금 압수수색이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법한 수색이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이런 식의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그 약간 메시지가 조금 다른 메시지들이 나와서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압색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압색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법 압수수색이냐 아니면은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이냐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즉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김웅 의원 당사자한테 의원실 수색에 대한 영장 제시가 없었고요. 이 영장 제시는 당사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관들의 PC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범위에는 분명히 김웅 의원과 관련된 압수수색만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웅 의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조국, 정경심, 추미애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강욱과 같은 키워드가 있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조국이나 정경심의 키워드가 등장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공수처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과 불법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수처에서 브리핑한 내용도 봤는데요. 네네. 당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때 공수처에서는 보좌관이 김웅 의원께서 압수수색에 협조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좌관이 먼저 말했다라고 공수처에서는 브리핑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압색 범위의 보좌관 PC는 법원에서 제출한 압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한테 당사자 제시가 안 되었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보좌관의 허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의 법률지원단이라든지 당의 법조인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영장이 제시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김웅 의원 당사자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김웅 의원 본인이 참관하지 않았고 또 법률 대리인이 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형법 321조에도 분명히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웅 의원은 허락한 적 없다. 이 부분이 말이 서로 공수처 쪽 이야기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압색 범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압수수색 범위 관련해서도 보좌관 PC를 압수수색 대상이다라는 공수처 브리핑이 있었지만 저희는 분명히 김웅 의원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만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김웅 의원과 관련된 압수수색에서조차 지금 조국이나 정경심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로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주장인지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그쪽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낭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게 제시받고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두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돼서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피의자로 적시돼서 입건돼서 피의자로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그런 피해자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분명한 사주가 있었다거나 하면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나 현재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정황 근거밖에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책을 봤을 때 가까운 사이였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 증거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 증거밖에 없다? 네. 저희는 공수처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윤석열 후보의 지시나 사주가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추후 더 밝혀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위 4월 8일자 고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4월 3일자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자 고발장이 있는데, 고발장 문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당무 감사실에 전달이 되었고, 당무 감사실에서 조 변호사에게 전달이 돼서 8월 달에 고발이 됐는데 이게 다 판박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당검 유착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예,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네. 저희 당시의 미래통합당이 이 부분에서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또 아직은 진상 파악 중이다. 예. 예, 진상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제보자로 지목되는 제보자가 또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루트에서 이러한 것이 불거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총체적으로 과연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현재 공명선거 추진단이나 아니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저희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어제 보니까 유사하다. 근데 왜 유사한지를 파악하겠다라는 취지시던데 예. 예.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겠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야 대선 경선 소식과 정치권 상황 매의 눈을 갖고 계신 두 분 캠프의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김현정 상황부실장, 이낙연 캠프의 김광진 대변인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랜만에 예, 반갑습니다. 네. 여쭤봐야 될 말이 많아서 소위 슈퍼이크를 지금 이틀 앞두고 12일 날 예. 슈퍼이크인 거죠. 그때 슈퍼위크가 시작은 했죠. 수요일부터 투표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쨌든 개함되는 날이 12일 결과가 확인되는 날이라서 맞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상황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 과반 54% 정도 득표했죠. 두 분 이런 결과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자, 승자 쪽에서 먼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렇게 54% 이상으로 이렇게 압승할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왜냐하면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의 투표였기 때문에 조직력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큰 투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캠프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의원들의 숫자가 이낙연 후보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이제 득표율이 나왔는데 사실 그 여론조사에서는 민심이 한 52, 3% 정도로 앞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당심인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까지 오히려 더 그 여론조사보다 높은 득표를 해서 당심과 민심이 함께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것에서 저희가 이제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당심과 민심을 잘 이어가서 1차 슈퍼이크에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광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패했고요. 네.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갭차도 많이 났었고, 네. 우리가 그동안의 방식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은 명확하게 갖게 된 어떤 계기점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이제 슈퍼위크 기간 동안에 이제 투표율이 조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 70% 가까이가 이제 뛰었는데, 그 올라간 층이만큼 과연 어느 쪽으로 더 옮겨갈 것인가. 네. 사실 저희는 투표율이 조금 낮아서 우리 당의 애정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선거 전략을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권리당원이신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행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전하는 일들을 이제 지난 일주일간 해왔는데요. 네. 이번 결과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두 가지 이제 네거티브로 비치는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셨고 하나는 의원직 사퇴. 예. 그래서 이게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더 촉구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쪽과 아니 파저티브한 말씀을 더 하셔야 되는데 절실함만 보여주면 되냐 이렇게 또 평가하는 쪽이 있어요. 일단 어떻게 앞부분에 이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거티브로 보이는 부분도 좀 줄이겠다라고 네네.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실은 네거티브냐 아니냐 검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네. 우리 전략 전술에서의 실패 요인으로 치자면 이낙연의 이야기를 너무 못한 게 아니냐. 네, 이낙연 예. 다음 뭐 예,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다운을 떠나서 전체 발언의 총량으로 봐서도 네네.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이랬고 이재명 지사의 개인은 이랬고라고 하는 것을 너무 따라다니느라고 네네. 이낙연
후보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나 네네. 이제 이낙연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국민들께 못 드렸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남은 기간에 국민들께 설득시키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전환한 거고요. 네. 두 번째 의원직 사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1년 전에 총선을 치르는 과정 안에서도 그때 네. 종로 선거구의 후보가 황교안, 이낙연 두 분이셨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대전이었죠. 그 두 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보궐선거가 좀 이루어질 게 예상되는 그런 지역구였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감안할 필요성은 있겠고요. 네. 지금 시기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5선 의원의 국무총리까지 다 지내고 이제 마지막 하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국가에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국민들께 피력할 어떤 계기가 필요했고 네. 저는 그 뜻을 표하는 방식 중에 그래도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심과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 나온 김에 여쭙고 우리 김현정 그 상황실 부실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서른 의원은 사퇴하려고 하셨던 건 맞습니까? 예, 일정 정도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취지는 본인도 이제 5선 의원까지 하신 상태인데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의지가 강하셨고 그리고 네. 그 후보로서 이낙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선대본부장으로서 가지셨는데 네. 본인도 그 절실함을 좀 표현해보고 싶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정치 인생을 이 선거에 다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이제 캠프에도 주셨는데요. 네. 그 모습이 뜻과 뭐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방식에 있어서는 대선 후보가 직접 당사자는 또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고 네. 저는 결심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 철회하는 것도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김현정 부실장님 이제 본선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유,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예, 예. 아직 저희가 뭐 본선을 준비한다 그리고 또 뭐 섣부른 그 뭐 대세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장 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네. 예, 예. 지금 사실 그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선 경선 국면이 하루하루가 막 새로운 것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네네. 국민의힘 그 홍준표 후보가 경선도 네네. 시작되기 전에 무야홍 해가고 확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네. 지금 앞서는 거라고 누가 좀 생각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대선은 6개월이나 남아 있고 네. 우리 민주당의 경선도 1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충청권에서 우리한테 지지를 보내준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기대와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예.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퇴를 하셨어요, 이낙연 예, 후보는. 예. 그리고 이 사퇴의 효과는 뭐 몇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중에 하나가 이 지사의 지사 찬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낙연 후보의 사퇴가 그런 효과를 정치적 효과를 그 질문을 던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낙연 후보님의 그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데요. 네네. 그 말씀을 제가 아마도 물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그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 시한이 12월 9일까지는 네. 본인의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고 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경남도지사 사퇴하고 나온 것들에 대한 그 경험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도 절박하면서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런 이제 강수를 두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또 반면에 또 그러면 도지사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나 판단들까지 포함해서 네. 우리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 10일 내지는 10월 말경에 그 후보는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되죠. 네. 그때로부터 12월 9일까지는 약 또 한 달 반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하여튼간에 그거는 뭐
사퇴를 하셨고 사퇴를 안 하셨습니까? 근데 저희 캠프에서도 그것을 원하거나 뭐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 그런 건 아니다. 예, 개별적으로 선택하실 문제고 네. 또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시고 나면 예비 후보 등록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가 되면 아마 어떤 결심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런 효과,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사퇴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주셨고요. 자, 결과적으로 그 사퇴 발표도 광주에서 하셨고, 호남이 슈퍼위크 1차 슈퍼위크인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추석 명절 뒤에 있는 호남이 관건이다. 호남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다라고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의 호남 전략,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남민이 언제나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네. 될 사람과 돼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선택지에서 언제나 돼야 할 사람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노무현 후보가 지고 있다가 결국은 광주 전남에서 그분들의 표심을 받고 이제 상승세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저희는 광주 전남의 유권자 분들이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가 누구일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민주정부 4기를 이어갈 후보로서 가장 적합한 후보는 누굴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고심에 빠져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선택에 이낙연 후보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재명 캠프 쪽에서의 호남 전략은 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13일에 낸다고 하셨던데 어떤 예. 구상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보니까 아마 저희는 호남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13일은 아마도 그 지역 정책 공약 발표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3일 날 광주 전남하고 14일 날 이제 전북에 대한 그 지역 정책 공약을 이제 발표할 그런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남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그 본선 경쟁력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 후보, 경쟁력인 후보한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들을 쭉 보여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민주당에서는 네. 그리고 그 권리당원의 숫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 호남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정책 기조를 가지고 호남 유권자들을 위해서 호남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호남의 정책 공약을 잘 준비해서 그걸 어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 무등일보에서 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광주 전남의 여론조사인데 저희가 2월과 7월에 두 차례 걸쳐서 발표했을 때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한테 두 차례 다 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어제 발표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조사 결과는 9월 6일이랑 7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 거를 이제 어제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어제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카드를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영은 아직 안 된 건데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사실 저희는 지금 그 관심사고 미지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호남 쪽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9월 12일 날 발표되는 제1차 슈퍼위크 결과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다 예상하고 계시나요? 참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예, 제가 대변인이기도 하고 그 캠프의 전략실장이기도 한데요. 네. 참 전략을 내기가 쉽지 않고 판세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슈퍼위크 기간은 전국의 유권자들이 같이 이제 그렇죠. 64만 명 가까이가 하시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호남 유권자는 다음 주에 한 27만 명 가까이가 이제 되시는 건데요. 물론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호남의 당원 비율이 높은 높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와 계신 분들도 호남 출신 분들이 이제 계신 것도 사실인데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을 그동안 사랑해 오셨던 어떤 그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물론 이제 염려와 걱정은 됩니다. 솔직한 평가로 현재 전국적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갭차의 비율 중에서 어느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의 여론조사와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민주당의 후보를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갭차가 어느 정도나 줄어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관점인 거죠. 네. 그 1차 슈퍼위크라고 하는 이번 주 주말까지 약 70만 명
그러니까 선거인단 플러스 권리당원 하면 7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현재 3차 선거인단까지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220만에서 230만 명 정도가 투표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투표율 변수를 놓고 보면 약 한 60% 정도 투표를 한다 하면 약 140만 명 정도가 투표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실제로 매직 넘버가 존재합니다. 140만 명이 투표를 한다면 70만 명을 먼저 선취를 하면 이게 매직 넘버로 해서 그 뒤에 사실 경선이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그 이재명 캠프 쪽도 그렇고 이낙연 캠프 쪽도 그렇고 자 매직 넘버를 저지해야 된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네. 언제까지 매직 넘버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목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딱 그 시기를 못 네. 바꿔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1일 1차 스포이크가 이제 그 64만 선거인단과 권리당원이 10만 명 되거든요. 대의원 합쳐서 한 75만 명 정도 돼요. 네. 30% 정도의 이제 표심인데 이미 이제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데 40만 정도를 했다라고 하고 지금 온라인 투표는 이제 선거인단 끝났고 일요일 이제 15시까지 ARS 투표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 한 210만 명의 이제 선거인단이 모였는데 그때 투표율이 71.6%로 네. 16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까지 온라인 투표한 그 집계를 해보니까 70.36%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모레 15시까지 ALS 투표가 더 네. 남아 있으니까 네. 그 투표율은 아마도 그 전년 19대 그 투표율 선거인단 투표율보다 좀 높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하면서 또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이 많아질수록 투표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그 여론조사랑 같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차 스포이크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차 스포이크에서 좀 가반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를 함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요. 1차 투표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슈퍼위크 때 70만 명 정도가 투표해서 과반을 득표하면 35만 표에다 거의 40만 표 가까이 득표를 하겠다라는 목표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70만 표, 나머지 30만 표밖에 안 남게 되는데 이러면은 2차 슈퍼위크나 호남 지나면서 결정을 낼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내심 그런 목표를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뭐 그 산술로 치면은 사실은 두 번째 주 정도의 판가름이 나죠. 많은 그러니까. 숫자가 그 목표 이제 갖고 있지 않을까요? 몰려 있으니까. 근데 아마 이재명 캠프라고 할지라도 네네. 선거가 마지막까지 변수에 대해서 맞습니다. 언제나 초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희망 사항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뒤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저희가 지금 경선이 과열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휴유증 때문에 원팀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이제 1등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1차에서 끝나면 그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를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뭐 희망이랄까 뭐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는데 그런 희망 갖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로 원팀이 될 테니까요. 그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각자의 캠프에서 이낙연 캠프로 원팀이 될지 이재명 캠프로 원팀이 될지 좀 지켜보시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초까지니까요. 초중순까지니까 한번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오늘 그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조금 아까까지도 보니까 대치 중이에요. 김웅 의원실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 돌입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일단 강제 수사라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가지고 가신 거기 때문에 뭐 강제는 아닌 거죠. 네. 네. 사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검찰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왜 이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시지 않는 건지 저희는 좀 납득되기가 어렵고요. 네. 그동안 본인이 해오셨던 그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직접 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보좌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제 이 주장을 펴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본인이 오셔서 직접 이제 열람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열람하셨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분명히 보좌관이나 사건과 연계되는 사람의 컴퓨터까지를 전부 다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빠른 수사와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외치다가 그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또 야당 탄압이니까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계신 거거든요. 네. 어떤 면을 봐서라도 별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캠프 쪽에는 다른 그 고발장, 소위 고발장 이게 전달 의혹, 네. 고발 사주 의혹에서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는 부분들이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다른 사건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성남에 있는 무슨 조폭 조직과 연계해서 이 사람들을 추가로 그 이재명 지사를 타겟으로 해서 KBS 9시 뉴스 보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제 이재명 지사를 타겟으로 해서 도박장 개설죄로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서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 뭐 불법 사실을 한번 좀 얘기해봐라 라고 계속 압박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캠프 차원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이 사건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 있잖아요. 특히 네네. 검찰과 관련된 이 네네. 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과 야당이 이제 공모해서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공모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서 그 작년 총선 이전에 공모를 해서 그 범여권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그런 선거 개입 사건이 그 의혹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네네.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패턴이다. 예, 지금 그 이재명 그 KBS 보도권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당시에 그걸 수사를 지휘했던 곳이 서울중앙지검인 윤석열 전 총장이었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담당 차장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이재명 그 후보 여권의 유력 후보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 다른 피해자를 계속 그렇게 회유, 뭐 협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단서를 잡아서 이쪽으로 그 의혹을 갖다가 넣어갖고 하려는 그 패턴들이 너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뭐 야당에서 처음엔 정치 공작이니 나중에 야당 탄압이 이렇게 얘기하기 앞서서 이번에 여야를 넘어서 이게 헌법적 가치를 지금 훼손하는 그런 중대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참에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 대선판에도 빠지지 않는 검찰 이야기였습니다. 이재명 캠프 김현정 상황부실장님, 이낙연 캠프 김광진 대변인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조사 동향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각 정당 진영의 후보 적합도 추이를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오늘 3개 준비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전국 20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고요. 매주 목요일 발표해서 MBS 월화수 조사 전국 1011명 그리고 SBS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네. NBS 넥스트 리서치 조사는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네. 먼저 전체 적합도를 말씀드리자면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이재명 27.0, 윤석열 24.2, 홍준표 의원 15.6, 이낙연 의원 13.7 나왔고요. 그리고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25, 윤석열 17, 홍준표 13, 이낙연 12. 그리고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재명 27.8, 윤석열 19.3, 홍준표 12.6, 이낙연 9.8. 전체 적합도입니다. 네. 이제는 전체 적합도도 중요하지만 각 진영별 적합도가 더 중요한데 네. 여권에서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이재명 34.9, 이낙연 26.0, 박용진 6.2, MBC 조사에서는 이재명 32, 이낙연 17, 그리고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재명 36.6, 이낙연 18.6. 이제 범자 쪽 한번 볼까요? 범자 쪽에서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홍준표 32.6, 윤석열 25.8, 유승민 9.9 나왔고요. MBS 조사에서는 홍준표 24, 윤석열 18, 유승민 9.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는 홍준표 27.1, 윤석열 22.8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쭉 보면 전체 그 소위 나래비 세운다고 쭉 전체 적합도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뒤처지는 결과. 이번 조사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예. 뭐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괜히 되게 많이 이제 네네.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전체 적합도에서 보자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예, 3위로 올라온. 예, 이낙연 후보를 추월하고 3위로 올라온 결과 그리고 예. 이제 진영별 대결에서 봤을 때 예. 그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격주 간격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네. 2주 전보다 이제 홍준표 의원이 그 더블 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 더블을 쳤다. 예. 2배로 예. 뛰었다 지지도가 그 얘기시죠. 더블 예, 더블 쳤습니다. 예. 문의 전화도 이렇게 더블 왔더라고요. 평소보다. 네, 예, 네. 더블 제가 아는 분이 늘 예, 이야기한 예, 더블 하셨는데 예. 그리고 이제 진영별 내에서 보면은 그 전화 조사를 하는 MBS나 넥스리스나 ARS를 하는 리얼미터나 똑같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 이제 지지난주 예. 대비해서 배로 상승하면서 네. 그 홍준표 떡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홍준표 현상, 예. 홍준표 바람이라고 불러도 자. 전혀 어색하거나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체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자기 그 야권 지지도에서도 그 골든 크로스가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번 주에 일어났다라고 봐도 그 뭐 크게 오차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크게 이제 오류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고발 사주 의혹권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골든 크로스를 허용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다. 잘라서 그렇게 딱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지난주에 예. 이제 사건이 나타났고 이 조사들이 보면 다들 이번 주 월화수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네네. 그 이슈가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됐다. 그 이슈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가상 대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상 대결. 예. 이번 가상 대결에 홍준표 의원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1등에 대한 예우죠. 예. 1등 했는데 가상 대결에 안 올려주면 네. 홍준표 의원 가만 계실 분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홍준표 의원부터 상정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네.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홍준표 33.4, 이재명 37.4 나왔고요. 이낙연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홍준표 33.3, 이낙연 36.2. 둘 다 오차범위 안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홍준표 32, 이재명 46.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고요. 네. 이낙연 대표와 붙였을 때는 홍준표 37, 이낙연 38. 오차범위 안에 딱 붙어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넥스트 리서치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붙였을 때는 그 홍준표 32.3, 이낙연 30.8. 이재명과 붙었을 때는 이재명 38.2, 홍준표 29.5. 이재명 지사와 붙었을 때는 오차 범위 밖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예. 이낙연 대표와 붙었을 때는 오차 범위 안에서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붙어있다. 그렇게 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본선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홍준표가 기대했던 것은 추석 지나면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다. 난다. 그러니까요. 크로스라고 추월한다는데 실제 시기도 앞당겨졌고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쭉 이제 앞서왔던 요인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앞서도 결국 나 아니냐. 지금까지 뭐 이재명 후보 잡을 사람 민주당 후보 잡을 사람은 나다. 근데 이제는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랐을 뿐더러 이제 홍준표 후보로도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네. 라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본선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가상 대결 결과는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재명 네. 이제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윤석열 39.6, 이재명 38.0.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의원과 붙였을 때는 윤석열 39.9, 이낙연 34.6. 윤석열 후보가 이제 ARS 조사에서는 40선에서 좀 강하게 좀 버텨 있고요. 네네. 그리고 MBS 조사에서 보자면 윤석열 34, 이재명 45. 이재명 후보 앞서고 있고요. 네. 이제 이낙연 후보가 붙었을 때는 이낙연 40, 윤석열 35.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그리고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는 이재명 37.8, 윤석열 33.1. 네. 그리고 이낙연 의원과 붙였을 때는 이낙연 30.0, 윤석열 34.7. 둘 다 오차범위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에 있습니다. 예, 접전이네요. 예.
그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두 분 다 이렇게 대략 오차범위 안에서 가상 대결에서 접전 양상이라면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차이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나고 이낙연 후보와는 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다. 그러면 진짜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누가 본선 경쟁력이 세냐가 주요한 그 야당 지지자들의 관전 포인트 내지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제 홍준표 의원이 재밌는 말씀하셨죠. 네. 자기가 정치 26년 했지만 하나 느낀 게 있다. 네. 지지율이란 건 올라가는 자와 내려가는 자가 붙으면 100% 올라가는 자가 이긴다. 그 말씀하셨고 사실 그게 좀 맞는 말씀이고요. 네네.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예비 후보가 네네. 지금 엄청난 폭탄을 지금 안고 있죠. 문제는 아직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민주당 쪽으로 와가지고요. 예, 그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그제. 비장의 카드를 지금 그 충청권 패배 이후에 냈는데 지금 아직 이게 반영된 이 의원직 사퇴라는 카드 네거티브라고 보이는 것도 본인 하지 않겠다. 이게 두 가지 카드를 지금 꺼낸 건데 이 카드의 정치적 효과가 반영된 조사 결과가 좀 있나요? 아직까지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의원직 사퇴 카드가 네네. 반영이 이제 온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다음 주에 나오는 거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가 대구, 경북, 강원 대의원 권리당한 투표가 있고 1차 슈퍼위크라고 그래서 뭐 한 64만 명 정도의 일반 유권자들, 이게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 전체인데요. 이거 전망해 볼 수 있는 뭐 우리 수치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그 지난번 그 대전 충청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각 여론조사 기관, 정례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오마이 리얼미터 8월 26일 자료를 보면은 이재명 53.6, 이낙연 32.7 나왔고요. 네.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50, 이낙연 26. 비슷하네. 9월 2일 조사였고요. 네. TBS KSOI가 9월 6일 날 발표한 이번 월요일 있죠. 발표한 조사에서는 네. 이재명 55.6, 이낙연 26.8 나왔거든요. 근데 대전 충청의 실제 투표 결과가 이재명 54.7, 이낙연 28.2였어요. 예. 즉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봤을 때는 차이 각 없네. 기관이 발표했던 수치와 예. 실제 결과치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 경북, 강원 여기도 지금 뭐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대로 가면. 물론 이게 뭐 그 권역 샘플이 작기 때문에 네네. 그 권역별로 이제 발표한 이를테면 그 지역에서 언론사가 했다라면 네. 또 대선 조사는 1000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 발표가 있으면 좀 참고할 텐데 그 조사는 그렇다. 아직 하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은 전국적 표심과 지역 표심 구분 없이 이재명 50 초반, 네. 이낙연 30 수준. 네. 그 수준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이 이번 대구 경북과 강원 좀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요. 네.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지사 쪽에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1라운드에서 이미 결과가 나타났고 네. 또 고향이잖아요. 안동 사람. 안동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지 않을까에 좀 의견을 좀 두고 싶습니다. 예. 자, 아까도 이제 물어보니까 2차 슈퍼위크까지 가면 사실상 지금 매직 넘버가 한 70만 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벌써 매직 넘버라는 숫자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뭐 2차 슈퍼위크 정도까지 가면 호남 지나고 2차 슈퍼위크 가면 매직 넘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짧게 지금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리서치 리터러시 예. 오차 범위입니다. 오차 범위는 뭐 3.5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런 얘기 하는데 짧게 이게 뭡니까? 간단히 조사는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전체를 추출해서 그렇죠.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그런 두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일부 표본을 뽑은 표본을 통해서 전체를 추론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두는 개념이 오차 범위고요. 그런데 왜 95%냐? 사회학에서는 95%를 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99% 있죠. 의학,
약하겠어. 그리고 90%는 실험적으로 한 데 있고요. 예. 그러면 전체 조사는 뭐냐? 전체 조사를 흔히 우리가 센서스라고 하죠. 인구 센서스. 대표적인 게 인구 센서스고요. 전체 다 조사하는 거.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센서스라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도록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건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없죠. 오차범위 그렇기 때문에 오차범위 아니다 바뀌다 뭐 허용치 없고. 이런 게 없고요. 이제 우리나라 일본은 5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의 차이. 표본을 통해서 전수를 알려고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 그 네. 한계의 개념이 오차 범위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5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다 그러면은 2.5 플러스 2.5 마이너스를 합치면 5% 범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오차 범위 안에니까 누가 앞섰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는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아슴다시 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 이게 역전압, 모찌떡, 닭도리탕처럼 중언부언하는 것.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 뒤선다라는 말은 네. 그 자체가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은 신장개업 김과장. 자, 김과장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김앤장 말고 김과장. 김과장과 함께합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장현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과장 추천해 주신 분한테요. 뭐 드리기로 했나요? 우리 적어도 커피 쿠폰. 적어도 커피. 적어도 커피 쿠폰. 필요하면 이번 달 제 출연료에서 차감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 PD님께서 녹용 선물이라고 하시니까 녹용 쏩니다. 야. 커피 쿠폰 정도 아닙니다. 녹용 축하드립니다. 쏩니다. 네, 진짜 이건 제 축하드립니다. 출연료로 감당이 안 될 것 같네요. 예. 녹용 쏩니다. 예. 어느 분이 그 응모해 주셨는지도 우리 PD님 알려주세요. 미리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게 좀 어느 분인지. 김과장. 자, 신장기업 김과장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김웅 의원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이게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건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망신주기식의 압색이다. 이거는 뭐 불법하지는 않은데 어떤 목적이 있는 압색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당 쪽에서는 불법 압색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대치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인지 보여주기식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깊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을 하러 와서 영장을 안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보여주려고 했다. 나중에 보여주긴 했어요. 본인이 와서. 네. 이 부분 영장 제시가 없었다. 이 얘기인데요. 사실 형소법에 규정은 돼 있죠. 압수수색을 할 때 그 당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해당 의원실의 김웅 의원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고 나중에 왔을 때는 그 당사자한테도 보여줬다는 거고 처음에는 그 보좌진에게 이 영장을 제시했을 때 내가 사실 포괄적으로 좀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서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영장을 제대로 보여줄 만한 대상자로 봤다. 왜냐하면 원칙은 형소법에도 대상자에게 보여줘야 되지만 이 대상자가 현장에 없거나 하면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수사의 긴급성 뭐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법원도 좀 예외 같은 것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영장을 누구에게 제시했느냐 이게 김웅이냐 보좌진이냐에 따라서 적법성 여부가 갈리는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 근데 견해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그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대법원 판례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진 증거들이 뭐 위법한 수집 증거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 네네. 이후에 보면 김웅 의원이 이제 뒤늦게 왔을 때 김웅 의원에게 영장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영장을 이제 보여줬다고 했어요. 읽었다는 거죠. 네네. 읽으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이 김웅 의원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 아니잖아요. 참고인이죠. 근데 영장에는 이제 피의자들의 피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누설하면 어떡하냐 네. 이런 게 또 공수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김웅 의원이 일종의 연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연기. 예, 그게 얼마나 이제 퍼포먼스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극적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다. 두 분 다 의견이
그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웅 의원의 의견이 별로 이렇게 불법성을 입증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압색 대상입니다. 네. 압색 대상이 보좌관 PC와 캐비넷에 있었던 서류는 압색 범위가 아니다. 근데 왜 거기까지 압색하려고 했느냐? 지금 라는 부분이에요? 공수처 설명으로는 네. 압수 대상자가 사용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물품으로 PC로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실 전체에 있는 컴퓨터는 다 김웅 의원의 관리하에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므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은?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영장에 딱 누구 PC, 뭐 보좌관 PC, 김웅 의원이 직접 사용하는 PC 이렇게까지 적시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포괄적으로 했다면 이게 보좌진 PC를 들여다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그런 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자택을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나갔는데 한 30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상. 근데 30분 뒤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서 한 50분경,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단행된 지 1시간이 채 안 된 시점에 왔고 당사자들이. 그래서 입회를 했는데 이 불법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불법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케이스죠. 그 건은.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수사의 맥락 그리고 그 시간에 비했을 때 통지를 비교적 초기에 했다라는 이런 여러 사정을 거쳐서 이거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뭐 위법 수집 증거를 못 쓰는 건 아니다라고 판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불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불법의 경중도 사실 증거 능력을 획득하는 데 살펴봐야 될 하나의 단서인데 지금 김웅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좀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다. 정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맥락에서 상당히 수사를 직접 해보신 분으로서 알만한데 좀 이건 정치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옛날에 듭니다. 제주지사 사건이었나요? 예, 그 예. 영장 범위 바깥에 옆방에 있는 거를 옆방에 있는 거 가져갔죠. 갖다 이제 다 이제 대법원에서 깨지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 기재 내용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양쪽의 공방을 보도로 통해 접수한 거라서 좀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아마 검찰 쪽에 공수처 쪽에서 기재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굳이 여기서 무리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실과 부속실 그 의원이 관리하고 있는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 이런 취지로 영장에 기재했다고 공수처에서는 이야기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PC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는 컴퓨터 본체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불가피한 경우만 본체를 가져가고 컴퓨터에 있는 특정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증거들을 검색어를 돌려가지고 그 검색어에 걸리는 디지털 증거들만 문서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만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검색어에 추미애, 조국, 정경심, 김건희, 김호수 이런 검색어가 있었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떤가요, 장 변호사님? 저는 그런 주장은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를 들고 가는 걸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 안에서 추출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추출할 때 위법성이나 불법성이나 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게 참여권의 보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어떤 것이 지금 이 컴퓨터에서 수사기관으로 이송이 되는지 그러니까 추출이 되는지를 직접 볼 수 있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법인 게 너무나 명백한데 맞습니다. 일단 키워드까지 본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내지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키워드를 넣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수사의 방향은 아닐지언정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말하자면 어떠세요? 현장에서 실갱인 할 수 있죠. 이거는 지금 피의 사실과 관계 없는 건데 왜 자꾸 검색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 이 사건에서 조금 독특한 것은 김웅 본인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참고인이면 원래 그냥 다 내주는 거고 보통은 이제 본인도 지금 빨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죠. 슬쩍 빠져나오면서 이제 수사기관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이렇게 모든 절차와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이 전직 검사다운 행보냐 혹은 이 사안에서 되게 중요한 책임자 혹은 등장 인물로서의 해야 될 태도이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면서 압색 영장 집행을 사실은 이렇게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앞에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야간 집행이 표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모로 집행을 하려면 영장에 일모로 집행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그렇죠. 기재돼 있지 않으면 일모로 집행은 못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신 바대로라면 압색영장 집행에 큰 불법이 없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거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요? 그럴 소지가 오히려 역으로 있는 거죠. 위력을 행사해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요즘은 더 그 양형 기준도 세졌는데 네. 오히려 공수처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삼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심지어 특공방 아닙니까? 여럿이. 그렇죠. 다수가.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만약에 검찰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할 때 민주노총이 이렇게 저항하면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네. 그 어쨌든 김웅 의원은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불법 압수수색 공수처장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도 이 사건 피의자였다는 게 그 영장 읽은 과정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손준성 검사만 피의자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윤석열도 피의자다. 그래서 입건됐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지금 기존의 어떤 조사나 수사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뭐 큰 틀에서 달라지다기보다는 근데 벌써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봤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까지는 피의자 단계여도 아직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참고인 단계로 있다가 조금 더 자료를 보고 피의자로 전환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공수처에서 만약에 이렇다면 최근에 공익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어떤 자료들을 대검에서 아직 받지도 못했을 텐데 핸드폰. 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뭐지? 라는 생각, 궁금증이 좀 자아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시에 피해자로 입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의 직책이 사실 검찰총장을 직보하면서 보좌하는 네. 그런 직책에 있었고 그렇다면 어떠한 동의도 없이 본인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비위나 가족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들을 문제 삼는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였을 때 이 지시 주체 내지는 암묵적으로 이것을 지시했던 당사자로 겨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PC, 휴대폰, 텔레그램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와 관련해서 적시에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 건을 빨리 할 필요성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대치가 공수처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간의 대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BS 앱으로 코너명 제안해 주셨네요. 김 과장은 이상한가요? 후루룩 까꿍님. 근데 이분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네요. 후루룩 까꿍님께서 아싸 김 과장 흐흐 하고 보내주셨어요. 자, 후루룩 까꿍님 감사합니다. 녹용 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최광욱 의원에 대한 재판이 연기, 네. 그러니까 네. 거의 추정되다시피 저 뒤로, 2달 뒤로. 예, 2달 뒤로 형사 재판에서 뭐 물론 불구속 재판이니까 뭐 기일을 길게 잡을 수도 있지만, 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인물 중 한 명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최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도 이 의혹이 영향을 미쳐서 뒤로 갔는데 어떤 이유로 이거를 뒤로 미루게 됐는지 재판 자체를 뒤로 미루게 됐는지 장 변호사님 네.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그 고발장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대상이 되는 고발장이 2개가 있습니다. 두 하나는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 등등을 한 13명 피의자로 이제 특정을 한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십을 시킨 적도 없으면서 시켰다고 거짓말을 해서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이제 공표를 네네. 했다라는 이 범죄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이 썼느냐 안 썼느냐 뭐 이거 갖고도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일단 요체는 그 고발장이 미래통합당 당시에 그쪽을 통해서 고발이 접수가 됐고 뭔가 검찰 측과 김웅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과 이 당 이 연결고리를 가져가면서 접수가 됐다는 그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발 자체가 일반 사건처럼 어떤 피해자 내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 의도로 사실상 검찰의 입맛에 맞춰서 고발 자체도 이뤄졌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고 공소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은 이 실체에 대해서 다투기보다 공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변론 전략을 좀 변경한 걸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뭐랄까 실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기소하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기소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했거나 또는 그 기소의 전제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들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해서 이제 깨버리는 말하자면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네네. 실제로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네.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이 전제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이거 사실이 좀 드러난 이후에 재판 다시 진행합시다라고 해서 일단 한 2달 정도 재판을 미뤄준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공소권 남용에 네. 의한 공소기각 판결의 여지를 남겨둔 2달간의 그 재판 공판기일 연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판례가 생기면 굉장히 역사적인 판례가 의미 있는 판결이 네.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김 과장으로는 첫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후루룩 깍꿍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두 분 김 씨가 먼저 나왔으니까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준호 변호사님. 뭐 그러기보다는 전국에 계신 김 과장님들이 이 금요일에는 꼭 이 방송 들으셔서 저희 네. 청취율을 좀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보낸 일주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단골 손님들에게 문화 한 그릇 가득 채워 보내드리는데요. 문화 미식회. 지난주까지는 우리 그 뮤지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 김정인 감독님과 장민희님 그다음에 이은자님 두 분은 학부모시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은 학교 가는 길 영화 학교 가는 길 OST에 담긴 노래고요. 전진 서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네네네. 감독님이 뜻이 뭡니까? 전진 서진 서진학교 전진하자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네. 이 OST가 특별히 이제 서진학교가 이렇게 공사되는 과정, 이제 완공까지의 그 장면들을 쭉 이제 보여주는 장면에 깔리는 음악이에요. 근데 이제 서진학교가 앞으로 더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전진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네. 지어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분은 우리 김정인 감독님이시고요. 이런 얘기 있는 거 이런 배경이 있었다 이 OST에 이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장민희님. 아, 네네. 그 음악이나 이런 건 저희는 딱 알았는데 음악의 제목은 전진인지는 오늘 좀 이렇게 감독님 저희 몰랐는데 급하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 음악이랑 영화 장면 그러니까 주르륵 이렇게 한번 훑어가는 서진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쭉 훑어가는 영화의 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 장면, 노래 제목, 음악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잘 지으셨네요. 네. 예, 우리 이은자님 본인 네. 소개도 좀 같이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영화 학교 가는 길에서 지연이 엄마로 나왔던 이은자라고 합니다. 지연이가 실제 이름인 네, 거죠? 제 딸. 지연이 엄마라는 배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장미희님은 네네네. 혜련이 엄마. 네, 양혜련 엄마입니다. 예, 배역이 아니라 진짜 혜련이가 있어요. 예. 자, 우리 영화 학교 가는 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잠깐 또 서진학교 그 무릎 사진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학교 가는 길 잠깐 소개 우리 감독님한테 부탁드릴까요? 예. 네,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은 또 많은 분들이 그 장애인 부모님들의 그 무릎
꾸르셨던 그 사진으로 이미지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그 서진학교가 지어져가는 여정을 그리고 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끄셨던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의 행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공존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화를 제작한 이유나 계기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자, 올해 5월 5일에 개봉했는데 그 또 동네 지역 주민이 7월 14일 날 영화사를 상대로 상영 중지 요구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랬다가 8월 4일에 취하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아직 다 안 끝난 겁니까? 네. 먼저 누가 감독님 말씀? 제가 감독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직 그 가처분 신청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또 네. 이제 그 당시에 반대측 토론자로 이렇게 발언하셨던 분께서 본인이 그 토론자로 발언하셨던 부분을 좀 삭제해달라는 그 삭제 요청 가처분 신청 그대로 이제 상영금지 가처분은 끝났는데 네네. 삭제 네네. 일부를 삭제해달라. 이거는 나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네네.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8월 28일까지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한 뒤 2, 3주 내 결론 내리겠다. 네. 그럼 곧 결론 나오겠는데? 네 아마 네. 다음 주 정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가는 길이 좀 멉니다. 여전히. 예. 지금 이 명예훼손이냐 표현의 자유냐 이런 법률상의 쟁점이 있긴 했지만 이 영화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실은 다큐멘터리니까 스스로 의식을 하면서 뭐 이 영화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만들거나 모양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나중에 영화로 찍혀 나온 거 보니까 본인 모습들이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엄청 낯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네, 저는 지연이 엄마. 네. 네. 일단은 뭐 제 모습도 굉장히 낯설고 저는 또 저희랑 같이 늘 봐왔던 엄마들 모습 나오는 것도 큰 스크린으로 봤더니 너무 낯설고 말하는데 지연이 엄마가 말하는데 지연이 엄마 같지 않고 네네네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처음에 그랬고 어쨌든 그게 이렇게 스크린으로 비춰지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좀 그러기는 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혜련이 어머니 장민희 씨. 예. 저희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럴지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행사하거나 아니면 또 저희 애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럴 때 정말 가족처럼 감독님이 이렇게 오셔서 저희를 이제 촬영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작품으로 이제 감독님은 계획을 하셨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리고 감독님 처음 오셨을 때 정말 그 이제 토론회 다음이었는데 우리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저희 이제 자녀들이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관심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에 저희는 너무나 뭐라고 할까 반갑고 고마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진짜 이렇게 진짜 영화로 이렇게 개봉이 되니까 저희가 너무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의 뭐 역사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내내. 지금 영화는 그럼 현재로서는 상영이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잠깐 중지돼 있는 상황인가요? 뭐 일반적인 이제 그 정규 상영 일정은 그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제 각 뭐 지자체나 그런 뭐 교육지원청 위주로 단체 관람 위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단체 관람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대관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제 마음을 읽으셨군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뭘 요청하시고 싶으세요? 학교 만길은 지금 뭐 일반적인 극장 스케줄은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또 원하시는 단체별로 얼마든지 또 이렇게 단체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바로 나옵니까? 바로 나오진 않는데 아마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검색하면 됩니까? 배급사 진진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배급사 진진 검색하셔가지고 단체 관람 요청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꼭 극장에서 모셔야 돼요. 극장에서 보셔야 된다. 예. 자,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화의 주역이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혜련이 어머니 장민희 씨께서 신청하신 노래예요.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좀 따뜻한 얘기 하던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달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잠시 전에 내가 제보자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공익신고자임을 밝히기로 했냐 했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기자회견 보고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요. 지치고 힘들 때 열정과 젊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다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뉴스 차장님이란 분이 스티븐 호킹도 장애가 있었죠. 좋은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응원의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까 내가 나오는 모습이 어땠냐라고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 다큐멘터리로 찍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얻고 보통 찍게 되잖아요. 네네. 그 동의를 하시기가 사실 주저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동의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거를 주저할 만큼의 여유가 있진 않았어요. 네, 뭐라도 네네네. 우리 얘기를 전달할 수만 있다. 네. 예. 그러셨다. 뭘 그렇게 전달하고 싶으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이렇게 이제 장애를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감독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토론회여서 이제 감독님 참여를 하시면서 정말 거기에 이제 또 또박또박 지금 그 토론회를 진행해 가는 엄마들의 모습에 반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그러니까 복지 측면에서나 이제 특수교육권이나 많이 발전을 했지만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뭘 해도 좀 하고 싶고 또 거기에 이제 동참하시는 그런 계기로 감독님이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는 사실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굉장히 하시고 싶은 얘기 뭐라도 우리 얘기가 전달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생각. 일반인들이 사실 영화 촬영에 다큐멘터리 촬영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다큐멘터리 찍으실래요 했을 때 동의하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웬만큼 관종이 아니면 그거 못합니다. 근데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시 그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소위 물음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보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심정은 어떠셨던 거예요?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토론자로 나오신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3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뭔가를 설득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전에도 그 자리가 있기 전까지도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인들의 의기는 어쨌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여기는 안 된다. 다른 데 진짜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데로 갔으면 좋겠다. 강서구에는 안 된다는 그 말을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 설립에 반대하지 않는다. 는 거지만 또 액면으로 봐서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나 절박하고 진짜 17년 만에 지금 특수학교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거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는 그게 그래도 이제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먼저 했지만 그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동감하시고 진짜 이렇게 같이 무릎을 꿇어주셨던 거에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눈가가 벌써 그 생각만 해도 눈가가 촉촉해지시네. 자, 그래도요 기운 빠지지 말고 지현이 치료실 오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심신이 지쳤던 나 유머러스한 노래 가사에 빵 터져서 울고 웃었다. 노래 듣고 힘을 얻게 됐다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장기화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듣고 힘내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마음을 열고 만나야 되고요. 예. 남과 북도 만나야 되고 만나야 될 분들이 많은데 자 시간이 뭐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강서구에는 특수학교가 설립됐고 그런데 사실 우리 그 아이들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학교에 다니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네네. 저희가 그때 뭐 특수학교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강서 지역의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이미 이제 자녀분들이 다 성인기가 다 되셨고,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사실 그런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이어달리기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뭔가 좀 띄워주고 뒤에서 또 따라오고. 늘 후배들한테 말해요. 예. 내가 없을 때 우리 지연이를 잘 부탁한다. 아 그게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후배들이 우리 사회가 이어달려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은 학부모들 간에만 이어달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예. 사실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를 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어떤 뭐 직면한 이런 진짜 특수학교 설립 문제 예, 이런 거에는 사실 님비도 있고 그 사회와 갈등의 오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냥 정말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거를 지금 모색해야 장애인이 행복하면 거기를 둘러싼 가족이며 뭐 비장애인도 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말로써 입으로 이렇게 머리로써만이 아닌 가슴으로 행동으로 실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사회적으로는 그렇고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개인적으로 아이와 같이 어떻게 지내고 싶다라든지. 예. 저는 정말 제가 오래 살고 싶어요. 아, 또 그 얘기 나오네. 눈물 나는 네, 개인적인 바람은 하루만 더. 네, 저는 한 50년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 그런지는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시다면. 네. 아, 사실은 저희가 이런 바람이 있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우리가 이제 장애 자녀가 저희가 없는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제 마음을 못 놓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사회가 더 발전해서 장애인이 부모 없이도 이렇게 더 오래 살기를 더 바라는 부모 없이도 행복하고 자기의 권리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저도 건강하고 이제 혜련이도 건강하고 발달 장애인들이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죠. 네, 그 50년 보통은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 지적 장애 있는 자기 아이들보다 적어도 하루는 더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지적 장애인들이나 다른 장애인들을 이어달리게 하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 6881님 생각만 해도 진짜 눈물 나네요. 근데 우리 좀 울지 말자고 바운스 우리 지금 만나 이런 거 막 듣고 했는데 또 그러고 있다. 자, 감독님.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극장가 상황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한 2만 명 정도 학교 가는 길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선전한 거 아닌가요? 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치고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바람 갖고 계세요? 저 역시도 우리 부모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뭐 하루만 더 이런 말이 단순한 어떤 수사가 아니고 어떤 과장이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님들과 장애인들의 좀 마음을 보듬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저는 분명 우리 비장애인들에게도 더욱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신다면 배급사 진진 녹색창에 치시고요. 연락하세요. 자, 좋은 소식 들리길 기도하고요. 장애인 씨도 계속 저희들 신장개업에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이 청해주신 곡이에요. 모든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꽃처럼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나길 바라면서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